혁명의 시작, 이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의 모든 내공을 쌓아왔던 이 표트르는 이발로서 혁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염이 긴 사람들이, 또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의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이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염을 깎아라, 아니면 수염세를 내라. 세금을 내면 대신에 수염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귀족들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전부 다 이 턱수염을 깎게 되죠. 이 작전으로 7년 만에 러시아 사회에서 턱수염이 없어졌습니다. 푸틴이죠. 우리가 푸틴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판 짜르라고 합니다. 그 푸틴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표트르 대제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차르, 러시아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짜르가 뭔지 잠시 알고 갈까요? 짜르가 로마의 카이사르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카이사르를 독일에서는 카이저라고 하죠. 러시아에서는 그거를 짜르라고 합니다. 황제보다는 약간 낮고 왕보다는 약간 높은 요 위치가 짜르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정조대왕, 세종대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 대제라는 칭호 처음 붙였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의 러시아를 잇게 한 결정적인 장본인이 표트르 대제입니다. 오늘 이 표트르 대제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칸크린 백작이라고 러시아 재무대신이 있는데 19세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표트르인이라고 해야 된다. 러시아는 표트르의 땅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트르 이전에 러시아는 굉장히 후진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립된 나라였죠. 우리가 보통 러시아를 유럽이라고 합니까? 아시아라고 합니까? 유럽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었던 인식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전에 러시아 사회는 거의 아시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16세기,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백성들이 초근 모피로 생활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14세기 유럽 그러면 르네상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6세기 유럽 같으면 어떤 시대입니까? 북유럽에도 르네상스가 왔었고, 또 17세기 같은 경우는 과학혁명, 그리고 그 이제는 종교혁명까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러시아는 그것을 비켜갔습니다. 르네상스도 비켜갔고 과학혁명도 비켜갔습니다. 그 후진적인 러시아, 이 러시아를 오늘날의 서구에서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트르 대제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살아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입에서 막 뒹굴게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표트르 대제의 아버지 전 왕이 되겠습니다.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그리고 이복형입니다. 표트르 3세 알렉세비치. 이 표트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알렉세이인데 나중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알렉세이입니다. 이 아버지 알렉세이가 한 명의 부인만 두었으면 좋겠는데 두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이복 누나, 이복형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세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복형이 어떤 표도르예요. 표트르가 아닙니다. 표도르 3세 알렉세이비치가 왕이 되는데 얼마 있지 않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요? 표트르 대제하고 누나였던 소피아, 그리고 이복 형제였던 이반 5세가 있었는데, 이 소피아 공주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외모로 보니 성격이 어때요? 강단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여인 같지 않아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도무지 나의 배다른 동생 표트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죠. 자기가 러시아를 통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 공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2차 쿠데타 이후에 소피아 공주가 수도원에 유폐되었던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쪽 창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처형이 되어가지고 목을 거꾸로 때리고 있는 시신 3명의 모습이 창문 뒤에 그려져 있는 거죠. 반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표트르 대제가 보여주는 거죠. 소피아 공주가 당시에 스트렐치를 조종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트렐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금이대인데 소총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가 스트렐치를 대위에서 조정합니다. 선왕이었던 표드르가 왜 죽었는지를 아느냐.
그는 암살당했다. 그의 적한테 스트렐치는 표트르 대제의 측근들이라고 알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이 스트렐치 반란은 표트르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 당시에 자기의 가족, 친척, 그리고 측근들이 전부 다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스트렐치들이 창을 들고 있으면 다른 스트렐치가 높은 건물에서 사람을 던집니다. 그러면 창의 끝에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 장면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표트르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같은 경우는 평생 왼쪽에 안면 근육이 떨리는 그런 증상, 그리고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증상, 또 몸이 갑자기 떨리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평생의 트라우마였었습니다. 이때 이 스트렐치 반란을 지휘했던 소피아가 나중에 대섭정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앞에 호수칼이 자르죠. 왼쪽에는 표트르, 오른쪽에는 이반 5세. 특히 이반 5세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표트르의 이복 형이었습니다. 표트르가 이 당시 나이가 10살이었거든요. 이때부터 43년 동안 러시아의 짜르로 남았던 사람이 표트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트르와 이반 5세가 공동 차르가 되었는데 뒤에서 소피아가 다 조종하고 있죠. 표트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때 이 표트르의 모후였던 전임 황후가 되겠죠. 그 나탈리아가 큰 결정을 내립니다. 표트르를 다른 곳에 옮겨 살게 합니다. 크렘린을 떠나게 하죠.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웨인촌이라는 곳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곳에 몰려 살고 있는 곳이죠. 자, 어떤 직군을 가지고 있느냐면 선원, 그리고 포병, 그리고 예술가, 음악가, 건축가, 그리고 법조인, 모든 다양한 직군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표트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표트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네덜란드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외국어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러시아의 짜르 중에서 가장 먼저 제2 외국어를 할 줄 아는 황제가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만났던 이 친구들이 나중에 표트르 대제가 개혁을 할 때 개혁의 동반자가 됩니다. 최측근들이 되죠. 표트르 대제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서 한 10년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뭘 하고 지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놀이, 뱃놀이. 우리가 보통 하는 전쟁놀이는 친구들하고 돌 던지고 꼬챙이 가지고 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 표트르의 전쟁놀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의 전쟁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돌을 가지고 성곽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 쏘는 가운데 진짜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전같이 했다는 거죠. 전쟁놀이. 이때 했던 전쟁놀이가 나중에 표트르 대제가 국방전쟁을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뱃놀이를 하면서 이 표트르 대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해군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렴풋이 이 나이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드디어 짜르가 됩니다. 이 표트르가 어떤 꿈을 꾸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짜르 표트르 같습니까? 왼쪽이 표트르 같죠, 그렇죠? 둘 다 표트르 대제입니다. 왼쪽 그림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표트르 대제의 하반신을 봐주십시오.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 길죠? 너무 다릅니다. 눈빛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눈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자그마치 2m 3cm, 2m가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초상화를 봐주시면 수염이 거뭇거뭇하죠, 그죠? 머리는 더벅머리 총각 같습니다. 옷 보면 빠삐용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옷이 당시 유럽의 선원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죠? 표트르 대제가 왜 이 선원 복장을 하고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7세기 중엽의 유럽 지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제국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 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죠.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바다가 없죠. 다른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있죠. 그러면 이 러시아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바다로 진출해야 되는데 어느 바다로 진출해야 될까요? 바로 발트입니다. 남쪽에도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흑해죠. 그리고 동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연해주 쪽에 태평양이죠. 나중에 19세기 중반에 이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발트해와 흑해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배가 필요하겠죠. 그 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로 이 원정에서 합니다.
우선 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전쟁을 붙어야 될까요? 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스만 제국과 싸워야지 이 흑해를 차지할 수 있겠죠. 드디어 오스만 제국과 한판 뜹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조프 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아조프 원정 때 큰 패배를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러시아는 해군이 없었다는 겁니다. 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배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는 거, 배를 통해 가지고 군인들을 공급하는 거, 그것을 표트르 대제가 가만히 보면서도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는 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조프 원정의 실패를 듣고 1년 동안 해군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대포를 만들어내요. 배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차 원정 때는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아조프 원정을 계기로 해서 표트르 대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의 꿈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낙후된 러시아를 개혁하자. 낙후된 러시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포와 바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겁니다. 역시 표트르 대제의 추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 오른쪽에 대포가 보이죠. 왼손에는 지도를 가지고 있죠. 바다를 항해할 때 이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조프 원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표트르 대제는 250여 명의 사절단을 꾸립니다. 귀족도 있고 학공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고 그 사절단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250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프로이센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 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거기 가서 포병 학교에 다니면서 포 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곽을 보유하고 있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소인데요. 장담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짜르 표트르가 취직을 합니다. 위장 취업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짜르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위장을 해도 너무나 키가 크기 때문에 다 알아봤다는 거죠. 저 2m가 넘으니까 이 장신을 누가 몰라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짜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곳에서 배 만드는 기술을 직접 배웁니다. 수료까지 합니다. 배를 만들고 앞서 대포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항해 기술이 필요하겠죠. 전 세계에서 항해 기술이 제일 발달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이죠. 이제는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의 국내에서 천문학을 배웁니다. 영국 상원 의사당에 가가지고 이제 의회를 배우게 되죠. 다음에 영국 왕립 조폐국에서 어떻게 화폐가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고 가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러시아의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윈저성에 가서는 에티켓을 배우죠. 황실의 에티켓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배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또 수학과 기하학을 배웁니다. 치의학도 배웁니다. 치의학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신하들의 일을 직접 뺍니다. 해부학까지 배워가지고 직접 실습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율위치의 무기 공장에 가서는 무기 제조술까지 배웁니다. 대단한 학부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전부 다 표트르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배워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러시아 사회에 구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표트르 대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몇 달 남았습니다. 한 18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갔는데 또 모스크바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반란을 진압하러 가야 되겠죠? 역시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황제 그리병 스트렐치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트렐치 처형의 아침이라는 그림인데요. 중간중간 스트렐치들이 처형 직전의 모습이고요. 여 뒤에 둥근 원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잔인한 표트르 대제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처형을 합니다. 이 스트렐치 반란에 연루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스트렐치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혁명의 시작, 이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의 모든 내공을 쌓아왔던 이 표트르는 이발로서 혁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이십니까? 러시아 귀족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의 귀족이었을까요? 수염이 긴 사람들이 또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의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단발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염을 깎아라. 아니면 수염세를 내라. 이때 수염세는 통행세입니다. 어느 지역에 정해진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행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행세를 내지 않으면 수염을 깎아버리죠. 세금을 내면 대신에 수염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귀족들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전부 다 이 턱수염을 깎게 되죠.
이 작전으로 7년 만에 러시아 사회에서 톡수염이 없어졌습니다. 7년 만에 없어졌어요. 또 이 표트르 대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귀족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 귀족 신분을 박탈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귀족들도 제2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돈이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모든 개혁적인 사상, 사고, 생각들이 녹아든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지도에서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쯤입니까? 모스크바보다는 훨씬 북단이죠. 근데 해양성 기후 때문에 모스크바보다 좀 따뜻해요. 발트해와 가까이 인접해요. 즉, 이곳이 바로 네바강이 있는 곳이었는데 러시아의 베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늪지대를 메꾸어 가지고 이 도시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로 보면은 수맥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번 살펴볼까요? 표트르가 건설하고 통치했던 도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말로 페트르는 라틴어로는 베드로라는 뜻이죠. 세인트가 성입니다. 성인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페트르는 표트르 대제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유럽을 향해 열린 러시아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이 계획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수원화성이죠. 그러니까 수원화성과 같은 곳이 러시아에서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표트르 대제가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할 때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죠. 특히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던 포로가 동원되기도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새로운 러시아의 가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개혁적인 표트르 대제의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스웨덴과의 폴타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대북방 전쟁이 20년 만에 러시아에 승리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당시 스웨덴의 왕도 칼 12세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웨덴에서는 뛰어난 황제였거든요. 그 황제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 대북방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발트해 연안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트르 대제의 뇌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대북방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도 만들어냈고 또 국내에서 개혁도 이루어냈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자신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와,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래서